아빠! 페널티킥 봤어?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첼시를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고 이탈리아를 유로 2020 우승으로 이끌어서 기어이 발롱도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르지뉴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레지스타란 필드 위의 연출가, 지휘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템포에 맞춰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레지스타로는 안드레아 삐를로가 있습니다. 자, 조르지뉴는 이탈리아 4-3-3 포메이션에서 요 자리에, 그리고 첼시의 3-4-3 포메이션에는 이렇게 캉테와 나란히 서게 되죠. 하지만 캉테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조르지뉴는 시팅 미드필더, 내려앉은 미드필더로서 후방 빌드업, 볼 배급, 경기 조율, 이런 레지스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조르지뉴를 팀의 좌뇌라고 불러요. 논리 그리고 타이밍 감각을 제공한다는 거죠. 특히 이탈리아 팀 아주리는 조르지뉴의 언어로 말한다, 이런 멋진 비유를 듭니다. 자, 레지스타한테는 1차적으로 볼을 어디로 뿌려주느냐, 플레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기 중에 이렇게 윙포워드가 안으로 들어오고 풀백이 올라가고 메잘라도 올라가서 이렇게 한쪽에 수적 우위가 만들어졌을 때 조르지뉴는 그쪽에다 볼을 뿌립니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우리 팀 선수가 많은 쪽에다가 패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유리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조르지뉴의 플레이 방향 설정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유로 2020에서 슈팅으로 끝나는 시퀀스에 관여한 횟수가 전체 공동 4위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팀 내에서 오픈 플레이 시퀀스에서 만들어진 찬스의 골 기대값, 그러니까 상대에게 볼을 뺏기지 않고 패스가 쭉쭉쭉쭉쭉 가서 슈팅까지 이어졌을 때 그 찬스들이 최종적으로 몇 골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르지뉴는 3.08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시네가 3.5골로 1등, 임모빌레가 3.1골로 2등입니다. 인시네, 임모빌레 둘 다 공격수잖아요. 근데 조르지뉴는 저 뒤에서 플레이하는데 오픈 플레이에서 조르지뉴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골이 많이 날 수가 있었다. 요거는 공격의 시발점 역할, 플레이의 방향 설정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들 중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성공 횟수가 1위입니다. 요거는 요 밑에서만 패스 뿌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위에서 공격 지역에서도 패스를 굉장히 많이 성공시킨다. 자, 조르지뉴 같은 레지스타들이 보통 볼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무조건 가까이 가서 나줘 나 거쳐가야 돼, 나줘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볼 순환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조르지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리디거가 이런 상황에서 볼을 받았을 때 무조건 자기한테 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디거 볼 가지고 올라와, 더 올라와 라고 디렉션을 줍니다. 리디거가 더 올라와서 패스를 뿌리는 것이 전진하기 쉬우니까 볼이 자기를 거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패스의 구조를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센터백인 루이지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조르지뉴는 자기를 지나쳐서 앞쪽에 마운트한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리턴을 받아서 왼쪽에 돌아뛰는 마르코스 알론소 주는 거야. 미리 머릿속에 3자 패스를 그려놓고 패스 길을 기획하는 거죠. 전진 패스. 레지스타가 횡 패스 아니면 백 패스만 남발한다? 그건 레지스타가 아니죠.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것도 못해요. 자, 레지스타에게는 당연히 전진 패스가 필요합니다. 전진 패스의 중요성은 요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그때 또 패킹이란 개념도 소개해드렸죠. 자, 패스가 이렇게 전진이 될 때 이 패스로 인해서 제껴진 선수들의 합, 그거를 패킹 지수라고 한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 프리미어리그 중앙 미드필더들의 패킹 지수를 나타낸다. 자, 요 가로축은 패스를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패킹 지수가 얼마냐 그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조르지뉴 그리고 첼시 동료인 코바치치 공동 1등입니다. 그러니까 조르지뉴는 전진 패스의 비율도 높고 그게 또 효율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니 만치니 감독, 푸엘 감독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롱패스. 조르지뉴는 짧은 패스 위주로 공격을 조합하지만 롱패스도 적절히 섞습니다. 롱패스가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많죠. 일단 상대를 더 빠르게 많이 뛰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 수비 조직을 더 많이 흐트러뜨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갑자기 빵 때리면 그쪽에 공간이 넓어서 쉽게 공격 작업을 할 수 있다. 아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조르지뉴는 이렇게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잡아놓고 반대로 빵 때립니다. 오른쪽 윙백한테 날려주는 거예요. 킥 때리기 직전에 윙포워드가 좁힌단 말이야. 그럼 여기 공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라이트 윙백이 오버래핑 한단 말이야. 여기 공간이 넓으니까 쉽게 공격할 수 있다. 근데 이 작업을 계속하면 당연히 상대 레프트백이 눈치 까겠죠? 킥 자르려고 이렇게 슬금슬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조르지뉴는 발목 꺾어서 최전방의 공격수한테 자, 그리고 조르지뉴가 왼쪽에서 받을 땐 이렇게 반대 전환 많이 하는데 오른쪽에서 받을 때는 이렇게 한
한 번에 크로스를 많이 올립니다. 요게 타겟을 명확히 정해둔 핀포인트 크로스긴 한데 조금 약해.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가 헤더로 슈팅까지 이어가려면 힘을 많이 줘야 돼. 패스가 약하니까. 조르 주니어 요런 논스톱 크로스 할 때는 덕배나 아놀드처럼 강하게 좀 낮게 좀 크로스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격수가 빠르게 오는 거 그냥 살짝 돌려놓으면 된단 말이야. 대각선 패스. 자, 조르 주니어는 대각선 패스를 많이 찌릅니다. 이거는 투엘 감독의 전술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투엘이 훈련할 때마다 다이아몬드 대형 유지를 굉장히 강조한대요. 아무튼 볼이 어디로 가든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대각선 패스 각도를 만들어줘야 돼. 2개 이상. 아니 훈련 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직선 패스가 나오면 삐빅 그냥 중단시켜버린대요. 개빡치나봐. 자, 투엘이 이렇게 대각선 패스를 장려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일단 볼 받는 사람이 볼 받고 터닝하기가 좋습니다. 저거 보세요. 한 120도만 돌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직선 패스를 받으면은 터닝할 때 180도를 돌아야 돼. 더 넓은 각도를 돌아야 되니까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각선 패스는 뭐니뭐니 해도 시야 확보가 쉽죠. 약간 비스듬히 서 있으니까 살짝만 보면 된다고. 주변 상황 체크 잘 되니까 요렇게 톡 주고 도망가는 것도 되고 아니면 쓱 흘려놓고 돌아 뛰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직선 패스 받을 때는 고개를 완전히 돌려야 돼. 180도. 그리고 대각선 패스의 또 다른 장점, 뺏겨도 안전하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패스가 잘려도 저 친구가 뒤에 있잖아요. 수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횡 패스 하다가 잘린다. 답이 없어요. 그냥 다 나가리야. 패스의 퀄리티. 기본적으로 조르 주니어 같이 좋은 패서들은 받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 볼이 내 발에서 떠나면 내 책임은 다한 거야. 못 받은 건 네 탓이야. 그러니까 이거 받는 동료가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속이 막 쓰리다고. 근데 조르 주니어의 패스는 받기가 너무 쉬워요. 아주 받기가 이게 속이 편해. 그리고 조르 주니어가 이렇게 파이널 서드에서 땅볼로 줄 패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툭 띄워주거든요. 이게 2D로 안 되니까 3D로 올리는 거지. 이런 패스 할 때도 참 받기가 쉽습니다. 아름다워 그냥. 자, 그리고 조르 주니어는 패스의 궤적, 강도, 무게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요. 자, 가끔은 이강인 선수처럼 볼의 밑둥을 깎아 찹니다. 백스핀 먹어서 공격수 앞에 딱 떨어지게끔 하는 거죠. 받기 너무 쉽다. 이거 못 넣으면 바보. 자, 혹은 이렇게 라이트백이 오버래핑을 해서 빠르게 레이저 패스 쏴야 할 때는 낮고 빠른 킥 조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패스의 퀄리티를 논할 때 패스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첼시의 공격수들이 수비수를 떼어놓기 위해서 재이동작을 해서 들어갔을 때 패스가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찬스가 나죠.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조금이라도 느리면 안 돼요. 특히 느리면 이렇게 역습을 당해요. 근데 조르 주니어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가 나간다. 사리 아들. 자, 조르 주니어는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과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나폴리 시절에 사리 감독이 사리볼이라는 스타일을 구축했죠. 사리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버티컬 티키타카, 짧은 패스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전진하는 느낌. 근데 그 중심에 조르 주니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리 감독이 첼시에 부임하면서 조르 주니어를 데리고 왔죠. 바로 데리고 왔다는 거는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리 감독은 조르 주니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쉬워 보이게 만들죠. 그게 그의 위대함입니다. 자, 이렇게 사리 감독이 조르 주니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뭐 아들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해외에서도 사리 디사이플은 제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애틋한 스승과 제자, 거의 양아들 뭐 이런 얘기죠. 아빠! 아빠? 아, 훌륭한 선수니까 아빠라고 할 수 있죠. 아빠! 아빠! 페널티킥 봤어? 깡총! 골랐어요. 고마워요, 아빠. 사람들 있을 때 아빠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뭐라 불러요? 둘 다 잘리고 싶어서 그래? 아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뭐 임마? 아빠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씨발. 깡총 페널티킥. 조르 주니어는 PK 전담 키커입니다. 그리고 그만의 시그니처 무브가 있죠. 일명 깡총 페널티킥. 킥을 차기 직전에 이렇게 붕 점프했다가 뿅 차는 식이에요. 영어권에서는 이 킥을 a hop, a skip, and a jump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냥 점프해서 찬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대체 왜 점프를 하는 걸까요? 다리 아프게? 정답은 골키퍼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찰라고. 자, 그냥 이렇게 차면서 골키퍼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골키퍼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어디로 찰지 판단할 시간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조르지뉴는 점프하는 동안 골키퍼의 무릎을 관찰합니다. 무릎을 보면 어디로 다이빙을 뜰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방향이 보이면 그냥 그 반대 방향으로 밀어 넣는 거야. 그리고 이 점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주변시, 공중에서 골키퍼의 무릎을 보는 동시에 볼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포커 페이스도 중요합니다. 가끔은 저 짝을 보면서 절로 찰 것처럼 하는 시선 페인팅을 하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차. 자, 그런데 아무리 점프를 한다고 해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골키퍼를 보고 어디로 찰지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찬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점프하고 있는 도중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자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볼이 부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르지뉴는 그 코스 자체도 너무 예뻐. 구석에 땅볼로 그냥 쫙. 자, 그리고 이렇게 점프를 해서 차는 것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골키퍼들은 키커의 디딤발을 보고 방향을 예측하거든요. 원래 디딤발이라는 게 왼쪽으로 찰 때는 저 발끝이 왼쪽으로, 반대로 찰 때는 또 발끝이 저쪽으로 가거든요. 볼을 그냥 이렇게 차면 디딤발 놓고 킥하는 타이밍이 따당. 하지만 조르지뉴는 점프했다가 디딤발 놓자마자 차니까 따당 요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키퍼가 디딤발을 관찰하고 방향을 예측할 시간 자체가 없죠. 자, 그런데 조르지뉴가 항상 점프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홉 레이트를 보시면 PK를 왼쪽으로 찬 경우에 83% 깡총, 오른쪽으로 찬 경우에는 77% 깡총입니다. 토트넘의 요리스를 상대로는 이렇게 바로 차기도 했죠. 이렇게 되면 골키퍼는 어디로 찰 거야 뿐만 아니라 언제 찰 거야, 점프할 거야 말 거야 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머리 아파. 자, 조르지뉴가 프로 통산 33번의 페널티킥을 차서 딱 4번을 실축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2020년에 들어서 3번이나 못 넣었어요. 골키퍼들이 이제 안다는 걸까요? 실제로 조르지뉴의 PK를 막은 골키퍼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딱 기다립니다. 어차피 깡총 할 거 아니까. 이렇게 되면 조르지뉴는 당황. 유로 결승전 승부차기 때도 픽포드 선수가 끝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탈압박. 자, 조르지뉴의 대표적인 단점, 탈압박이 좋지 않다는 거죠. 패싱은 좋은데 압박이 오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조르지뉴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체가 빈약해요. 그리고 하체도 만만치 않게 여리여리합니다. 자, 하지만 조르지뉴가 탈압박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조르지뉴가 자주 하는 게 이렇게 패스를 받을 때 볼 쪽으로 달려가요. 그럼 수비는 이쪽으로 잡아놓을 거 생각하고 빡세게 압박한단 말이죠. 그때 조르지뉴는 갑자기 속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볼의 흐름을 그대로 살려서 받고 수비랑 빠이빠이. 이런 거 정말 어렵거든요. 멋있어.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백풋, 뒷발로 받아서 터닝 해가지고 잔진하는 거는 뭐 기본이죠. 그리고 또 요런 건 지리더라고요. 횡패스가 오면은 저기로 받아놓을 것처럼 하고 뒤로 잡아놔. 근데 이걸 바로 터닝으로 이어갑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터치에 탈압박을 하는 거죠. 수비 그냥 농락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원에서 쫑날 때 쓱 들어 올려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참 센스 있고 멋있죠. 그리고 옛날에 사비가 많이 하던 라펠로피냐, 빙빙 돌면서 볼 소유, 그리고 탈압박, 이런 것도 자주 합니다. 조르지뉴는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빙빙 도는데 가끔 아쉬운 게 이렇게 힘들게 탈압박을 해서 백패스를 해요. 참고로 전진하는 탈압박과 후진하는 탈압박은 천지 차이죠. 자, 그래도 조르지뉴 유로에서 좋은 기록이 있었던 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의 패스, 그걸 이탈리아 대표팀 내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수비력. 자, 조르지뉴 아무래도 기술적인 미드필더다 보니까 수비력이 막 엄청나진 않습니다. 일단 조르지뉴는 짱보는, 아니 기다리는 수비를 많이 하는데 느리다 보니까 돌파를 너무나 쉽게 당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첼시전에서 넣었던 50m 드리블 원더골, 그때 조르지뉴가 조연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잡아서 계속 드리블을 했는데 볼을 달고 뛰는 손 선수보다 볼 없이 뛰던 조르지뉴가 어떻게 더 느려? 계속 뒤따라가다가 슈팅 직전에 열받았는지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더라고. 그리고 조르지뉴는 상체의 힘이나 코어 근육이 약하죠. 1대1 싸움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마 씨름하면은 진짜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아예 수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눈치가 빨라서 커버 섀도우, 패스 길 막는 거 좋고 인터셉트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특히 유로 2020에서 유로 단일 대회 인터셉트 신기록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적극적으로 부딪혀 줘야 될 때는 부딪혀 줘요. 터프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조르지뉴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수비하러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거죠. 유로 2020에서 활동량 1위 기록했어요. 7경기 동안 80
36.6km를 뛰었는데 경기당 12.37km를 뛴 겁니다. 박지성 선수가 전성기 시절 때 막 11.8km 뛰었다 이러면 난리 났거든요. 활동량 대박이라고. 조르주뉴 엄청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가끔 보면은 캉테는 저 뒤에서부터 미친 듯이 백코트 하는데 조르주뉴는 이렇게 슬렁슬렁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자, 하지만 조르주뉴는 수비 시 리더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렇게 팔짓을 사용해서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압박 타이밍을 맞추기도 하고요. 또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나갈 때 같이 따라가는 타이밍도 좋아요. 조르주뉴가 이렇게 늦게 나가게 되면 볼이 핑핑핑 도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최악이야.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나가다가 볼이 사이드로 가니까 압박하는 멘트를 바꾸는 거, 요런 센스도 충분합니다. 근데 또 아쉬운 거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헤더 경합을 잘 안 해줘요. 헤더를 절대 안 해. 절대는 아니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중원에서 헤더 경합을 해주지 않으면 센터백 한 명이 나와야 됩니다. 헤더 경합하러. 그러면 뒤에 수비 숫자가 적겠죠? 아무래도 수비가 옅어집니다. 조르주뉴가 헤더 경합을 더 해주면 첼시한테 더 좋겠죠? 맹모 삼천지교. 자, 조르주뉴의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또 예전에 아마추어 축구 선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르주뉴 낳기도 전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프로축구 선수 만든다 이런 다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조르주뉴랑 어머님이랑 6살 때 브라질에서 이탈리아로 이주를 해오셨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청소 일을 하시면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조르주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공허함이 느껴졌지만 공을 찰 때만큼은 그러한 감정들이 싹 사라졌다. 그리고 어머님이 코치처럼 축구를 많이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런 아들이 커서 야, 첼시에서 이렇게 또 유로 우승, 야,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발롱도르? 자, 조르주뉴가 챔스와 유로를 동시에 먹으면서 발롱도르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조르주뉴 발롱도르 그거 밈이야, 야 그냥 장난식으로 그냥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진지하게 믿어? 이러시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진지한 것 같아요. 스페인의 한 언론에서는 발롱도르 사전 투표에서 메시가 1위 그리고 조르주뉴가 2위를 차지했어요. 이거 뭐야 진짜야? 했는데 골닷컴에서도 메시, 레반도프스키 다음으로 조르주뉴입니다. 3등이에요. 그리고 도박사들, 베팅 전문가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메시, 레반도프스키, 캉테, 조르주뉴, 덕베, 케인, 호날두, 루카쿠, 스털링. 그런 말이 있죠. 도박사들이 미래의 일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집단이라고. 근데 그 도박사들의 의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어찌됐든 이번 시즌 발롱도르 메시가 탈 것 같긴 한데 조르주뉴가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정말 오마이갓 센세이셔널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꾸준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어찌됐든 첼시와 이탈리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준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만 반짝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19-20 시즌 세부 스탯 보시면 터치수, 패스 성공 횟수, 경기당 패스 성공 횟수,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 횟수, 수루 패스, 볼 다시 뺏어온 횟수, 미드필더와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이겨낸 횟수 다 1등이었어요. 자,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축구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축구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렇지만 다들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서로 토론하고 싸우는 그런 게 또 축구의 또 다른 재미죠. 과연 조르주뉴가 발롱도르 몇 등을 차지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10등 안엔 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조르주뉴 선수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또 축구하고 싶네요.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아빠, 나 페널티킥 봤어요? 골 넣었어. 아빠 고마워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빠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뭐라 불러요? 둘 다 잘리고 싶어? 아빠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뭔데요? 뭐 이 새끼야? 게임밖에 더 뛰켜줬어요? 뭐라고 임마?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할게요. 대사 치기 전에 생각할 때 콧구멍이 약간 열리네. 자, 갑니다. 애드립 좋아, 애드립. 아빠! 페널티킥 봤어? 깡총!